조선시대 국가 외교 문서인 서계를 손에 쥐었다고 기록된 유일한 민간인 안용복.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오가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인정하는 서계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그 서계 내용이 뭐냐 하면은 문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울릉도 비일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일본계라는 것은 일본 땅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 학자들은 안용복의 주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심지어 그 주장이 기록된 조선 왕조실록의 사료적 가치마저 부정하고 있다. 江戸幕府としてもですね、対馬藩に対してですね、朝鮮に行ってですね、安隆福を連れてですね、朝鮮に渡って宇領島がですね、日本領であることを主張せよと、そういう命令を下しておりますから、幕府がですね、安隆福に対して宇領島が朝鮮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をですね、伝えた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ことです。 일본 학자들은 평범한 민간인이었던 안용복이 함부로 국경을 넘은 죄가 두려워 위증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 학자들이 안용복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안용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안용복 사건을 연구해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해서 하나의 책 속의 대부분을 그 안용복에 대해서 할애하는 교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부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상 독도가 한국 땅이다. 역사적으로 그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가 받았다는 서계는 사라지고 없다. 우리가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서계의 단서는 일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안용복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도를 지워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일본의 속내는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다시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했다. 지난 2003년 11월 15일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대회가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렸다. 지방에서 열린 대회라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전국적 인사들이었다. 가와구치 현위에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す. 시마네 현민들은 어권을 되찾길 희망하며 독도 탈환을 외쳤다. 그리고 호수다 시마네현 의원연맹 회장은 모든 현이 힘을 합해 독도의 영유권을 되찾자고 설명했다. 島根県議会といたしましてもこの15の県議会とこれからも力を合わせて領土権確立のために連携を一層強めて 독도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야심, 그리고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주었던 한 평범한 조선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안용복. 지금부터 우리는 일본에 남겨진 그의 흔적들을 찾아 300년 전 일본 땅에서 울린 대조선인 안용복의 위침을 되살리려 한다. (300년) 전 울릉도와 독도를 국가적 관심사로 불러일으킨 조선인 안용복. 우리 측 사료에 의하면 그런 조선 숙종 때의 평범한 어부로 능로군에 역을 두었던 당시 부산 동래부 좌자천동 사람이다. 그런 일본이 울릉도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워 후대 장군으로 불리며 칭송받게 이뤘다. 그러나 일본 측 학자들은 그를 죄인이나 사기꾼 정도의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발굴된 한일 양국의 판이한 기록들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안용복에 관한 사료는 대부분 그가 활동했던 일본에 남아있다.
아쉽게도 한국 측의 사료는 조선 왕조실록 등에 남아있는 그의 신문 진술 기록뿐이다. 조선에서 안용복은 국경을 넘은 죄인일 뿐이었다. 이런 자료적인 한계는 안용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겨진 자료를 갖다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서로 재구성해가지고 우선 기본 사실들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불확실한 사실들을 좀 뭐 제거를 해서 기본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전체 맥락을 이제 재구성하는 이런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 작업이라기보다는 이 독도가 이제 한국의 그 영토라고는 확실한 그 입장 이게 이제 너무 그쪽에 안용복 사건에 이제 깊이 이제 관여되다 보니까 일종의 선입관이 되지 않았는가. 반면 일본에서는 안용복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자료도 풍부하지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의 결정적 근거로 내세우는 안용복을 부정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까다롭고 민감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이것은 안용복에 관한 한일 간의 사료가 그의 행적 전체를 아우르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안용복의 1차 일본 행이 시작된 울릉도로 향했다. 안용복은 어떻게 일본까지 건너가게 된 것일까?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1693년 봄 그는 울산 동네 어부들 40여 명과 함께 어체를 위해 울릉도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본 어선과 마주치게 되고 신랑이 끝에 일본으로 갔다고 한다. 일본 측 사료인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지은 다케시마 고에 의하면 안용복과 일본인 어부들은 1693년 4월 17일 울릉도의 오탱구에서 마주쳤다. 그렇다면 일본 측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오탱구는 울릉도의 어디쯤일까? 일본 도토리안 박물관에서 우리가 새로 발견한 1600년대의 울릉도 지도 2장에는 오탱구란 지명은 보이지 않았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일본 어부들은 서쪽 포구에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런 움직임으로 봐 오탱구는 지금의 울릉도 북면 천부리에 위치한 어느 포구 정도라고 짐작된다. 그런데 조선인을 만난 일본 어부들이 통역할 사람을 찾아 오탱구로 이동했다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알던 안용복이 조선 어부들의 대표가 되어 박어둔과 함께 일본으로 갔던 것이다. 실제로 이제 왜 안용복이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이후의 정황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중에 그 어민들 중에서 이제 거의 대표자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안용복 자신이 그 일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끌려갔지만 사실은 이제 안용복 그러니까 인질로 끌려가려고 할 때 안용복 스스로가 자청한 것 같은 하나의 그 대표자로서 나선 것 같은. 울릉도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일본에 가게 된 안용복과 박어둔. 이틀 뒤인 4월 20일 그들은 일본 오키도의 후쿠오라로 이동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이곳에서 오키도주를 만났다. 그리고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며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강하게 항변했다. 일본 측 기록인 다케시마고에는 이때 관청의 조사를 받은 안용복 일행에게 술과 생선이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국경을 넘은 죄인에 대한 친절 이상의 대우였다. 안용복 일행은 4월 27일 연화구의 오타니 가문으로 다시 이동했다. 연화구에 손꼽히는 부호 오타니 가문. 안용복을 데려온 어부들은 이 가문의 선단에 소속돼 있었다. 오타니 가문이 있었던 연화고시 나니와마치 일가. 저택과 항구를 연결시켰던 수로만 옛 모습대로 남아있을 뿐이다. 오타니 가문의 선조 진키치는 일본 최초로 울릉도를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객선업을 하던 중 1617년 풍랑을 만나 울릉도로 표류하게 됐다.
울릉도의 풍부한 자원에 놀란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막부에 항해 허가서를 신청했다.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 막부란 무인 정권하에 있었다. 그래서 울릉도 조업을 위해 막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항해 허가서는 쉽게 발급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1618년 그는 막부의 실력자와 안면이 있는 무라카와 가문과 손잡고 결국 도해 면허를 받아냈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로 두 가문은 울릉도와 독도의 산물을 독점할 수 있었다. 호키민 단기란 일본 자료를 보면 당시 울릉도에서 전복을 잡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 저녁에 대나무를 바다에 던져 넣으면 아침에 전복이 나뭇잎과 가지처럼 붙어 있다고 하니 울릉도 자원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울릉도 자원을 독점하게 된 오타니 가문은 자연히 큰 부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 현재 오타니 저택은 남아있지 않지만 연화고 박물관에 그 저택의 도면이 보관돼 있다. 본가와 별채를 포함해 50여 칸으로 800여 평이 넘는 상당한 규모다. 이렇게 두 가문이 울릉도 항해권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막부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었다. 오타니와 무라카와 가문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막부의 장군을 단독으로 아련했다. 그때마다 두 가문은 장군을 비롯한 막부 실력자들에게 각각 말린 전복 500개와 향나무를 뇌물로 바쳤다고 한다. 이에 도쿠가와 막부는 두 가문에게 막부의 문장이 새겨진 기모노까지 하사했다. 연화고 산업박물관 측에서는 그 기모노를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공개했다. 겹겹이 쌓였던 기모노를 조심스럽게 풀자 옷에는 도쿠가와 막부의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기모노를 하사한 사례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全く当時としてはですね、この米子の一商人がですね、全く田舎の商人が江戸まで出向いてですね、でそういう献上すると全く異例のことですよね。またそれこそ着物を拝領すると、これも全く当時としては本当に珍しい異例のことであり、ある面では事件とも言えますわね。 막부의 특별 대우 속에서 7, 80년간 보장받았던 울릉도 도해 면허. 그들의 어업 활동은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된다. そこでそれから80年近くですね、日本側からはですね、毎年宇領島で漁をしていた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は幕府としてもですね、日本領だという認識は持っていましたし、鳥取藩でもですね、米子の大谷村川という2つの家が宇領島に渡る時はですね、許可証のような、言ってみたら今のパスポートにあたるようなものをですね発給して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朝鮮の漁夫たちと遭遇する以前はですね、日本領だというふうには認識していたと思います。 그러나 이상한 점은 당시 막부에서 내린 도해 면허가 막부의 정식 허가서가 아닌 봉서, 즉 편지 형태라는 것이다. 에도 막부 시대에 발급된 정식 도해 면허들과는 달리 유독 울릉도권만 봉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당시 도해 면허는 일본령을 벗어날 때 발급하던 허가서였다. 울릉도 도해 면허의 이러한 형식은 막부가 도해 면허를 발급할 당시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だからね、初年度は朝鮮のものかもわからないという認識があったんですね。ところが渡海許可は本来は毎年出さなきゃならなかったもの、ね、にもかかわらず1回だけで終わっているんです、ね、1回だけで終わったということは、あとは国内並みにどうぞご自由にという考え方。 그렇다면 왜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알면서도 도해 면허를 발급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쯔시마는 광해군 6년인 1614년 울릉도를 탐사하겠다며 조선에 서계를 보냈다. 일본 측 서류인
쯔꼬이 찌랑에는 1620년 야자의몽이란 장사꾼이 조선국 속도 울릉도에서 나무를 베어 불법 거래를 하다 교도에서 처형됐다는 기록이 있다. 막부도 울릉도 개척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의 눈치를 살피며 도해 면허를 봉서 형태로 발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된다. 오타니와 무라카와 가문이 도해 면허를 발급받았던 것은 기존에 알려진 1618년이 아니라 1625년 이후였다는 것이다. 이는 오타니가 1617년 울릉도를 발견하고 1625년에 도해 면허를 받기 전까지 일본의 다른 지역 사람들도 울릉도 도해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에 내려진 도해 면허는 단순히 항해의 권리가 두 가문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즉 실효 지배를 위해 땅의 소유를 허락한다는 뜻은 아니다. つまり竹島渡海免許というのは日本人一般がそこに行ける免許ではなくて鳥取藩の大谷村川だけが行ける免許なんですね。でしたがってそれは宇領島ウルンド竹島を日本領だと認め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본에 가게 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은 오타니가에서 머무는 동안 요나고 성주의 백부인 아라오 시마리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다. 그 후 안용복 일행은 1693년 6월 1일 요나고 책임자인 아라오 슈리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6월 5일 도토리 성 주변에 있는 마찌가이시오, 즉 지금의 영빈관과 같은 곳으로 옮겨졌다. 안용복 일행이 요나고에서 받았던 후한 대접이 마찌가이시오에서부터 귀빈 대접으로 승격된 것이다. 昔から学校はありました。昔は校舎がこっちにあった。そう昔は 안용복 일행이 묵었다는 마찌가이시오. でこっちが校 그 庭だったん 자리는 ですけども 1872년에 설립된 세인교 소학교의 운동장으로 변해 있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도토리 번주는 이곳에서 안용복 일행을 후히 대접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는 울릉도 일로 트집 잡지 말라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란 내용의 서계를 막부로부터 받아주었다. 정보문헌 비고에 기록된 서계의 내용을 보면 울릉 비일본기, 즉 울릉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측 자료인 다케시마고에는 서계에 관한 기록이 없다. 오히려 막부는 도토리본에게 앞으로 조선인이 다케시마에 건너오지 않도록 잘 설득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 표류민과 사뭇 달랐던 대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서계를 받았다는 그의 진술은 거짓인가? これから言ってみれば竹島一件が始まってくる3年間の外交交渉が始まってくるわけですね。でそうしますと安流福を調べる過程の中で相当詳細な形でのやり取り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は十分想像できるわけですね。ただ単に安流福を単に朝鮮人で連れてきたっていうだけじゃない。彼自身もそれなりに主張をした結果として江戸幕府は強い調子で朝鮮政府に申し入れを行ったとこんなふうに考えて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조선인을 잘 설득하라는 막부의 명령은 안용복이 울릉도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 같은 맥락은 당시 도토리번의 일지였던 히카이초 4월 30일자 안용복의 진술 내용과 소지후서 3통을 막부에 보낸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이 에도 막부에 보고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안용복에 관한 일본 측의 대우와 그의 진술을 막부로 보낸 정황은 그가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음을 말해준다. 1차 때 일본의 안용복이 일본에 갔을 때도 상당히 강력한 입장에서 울릉도 독도의 그 소유권, 영유권을 주장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그들의 그 업 권리와 관련해서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은 여러 정황이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는 단순히 정황적 증거일 뿐이며 조선왕조실록의 안영복 진술 내용은 일본 측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영복이 도토리 번주를 만났다는 부분이다. 일본 측 자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고작 국경을 넘어온 죄인을 번주가 직접 만났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안영복뿐 아니라 그 진술이 담긴 조선 왕조실록까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で韓国の場合には大体その朝鮮王朝実力があって次の王朝がですねそれをもう一度編纂していくんです。ですから実力というものはこれはただある人が犯罪を犯してですねそれを証言しているそれを記録しているだけのことであってこれは歴史の事実ではないんですね。そういうことから見ていくとですね日本に残っていますけれども韓国的な立場から見たら資料的価値が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日本のですねやはり歴史学の常識としてはですねこういった記録が残っているというのは当然残っていることであるし。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정부 편찬 기록으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인정받은 사료다. 안영복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일본 측 사료와 다르다는 이유로 실록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무엇이 진실일까? 무엇이 가장된 것일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 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서 사료 자체의 가치, 사료적 가치 자체를 제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오카지마의 다케시마 고에 의문을 품고 있다. 오카지마는 저술 당시인 1828년, 즉 안영복 일행이 다녀간 지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울릉도가 일본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岡島正義自体は、当時宇領島は当然日本が権益を持っている場所だというふうに認識していまして、宇領島が現在の日本のいう竹島が宇領島である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いなかったんです。ですから当然日本の権利のある竹島に朝鮮人が入ってくるに対して非常に嫌悪感を持っていた。 안영복 문제는 도토리번 주민의 상업적 이익과 관련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저자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영복 일행에 대한 막부의 결정 내용도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幕府から鳥取藩がどういう指示を受けたのかということは、きちっとした記録には残っていないので実はわからないんです。で、竹島港は事件から120年ぐらい経ってから書かれたものですから、それが必ずしも事実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ですから安永木に宇領島に行くなと言った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疑わしいと思いますね。 침묵하고 있던 울릉도와 독도 문제를 조선과 일본 양국에 표면화시킨 안영복.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행히 오카지마의 다케시마고에 안영복이 찾고 있던 요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동래 산호 용복, 연 33, 장 4척 1천, 주경거 5충추, 경호 부산 좌자천 1리 제14통 3호. 경호가 요패의 발급회에 해당된다면 일본으로 건너갈 당시 그의 나이는 36세가 됐다. 그리고 그의 키는 4척 1천으로 1m 40cm 정도였으며 주인은 서울에 사는 오충추라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안영복의 주거지나 출신지가 부산 동네 좌천동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패대로 해석한다면 그는 서울의 주인을 둔 노비의 신분이다. 또 호패 자체가 요사이 말하면은 주민등록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상천일 경우에는 더욱더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산호 용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영복 신분이 산호다, 천이 출신이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록이나 성어사설 등 우리 측 문헌에는 그가 능노군으로 기록돼 있다. 그의 출신이 좌자천동인 것으로 보면 지금의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좌수영이 그가 소속된 부대였을 것이다. 그가 군에 소속돼 있었다는 기록은 일본 측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케시마고를 보면 안영복은 자신을 안핑샤라고 소개했다. 오카지마는 핑샤를 비장이라는 무관 계급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선시대 비장이란 무관으로 군대 총지휘관을 보좌하는 장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노비 계급은 군역의 의무가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요패에 기록된 산호 용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군역 대신 군포를 받고 국가재정을 충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군역을 지지 않았던 천인이 그 빈자리를 메우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산호비였던 그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울릉도로 갈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는 3년 뒤 32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다시 울릉도로 향한다. 그가 정말 노비의 신분이었다면 그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이 의문의 실마리 역시 일본 측 사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오카지마의 다케시마 고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서 조사를 받을 때 샤크환으로부터 전복을 잡아 바치라는 지시를 받고 왔다고 했다. 그리고 저자는 샤크환에 대해 장군과 같은 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693년 그가 울릉도로 갔을 때 그의 일행 중에는 울릉도 어업의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예전부터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울릉도로 조선 어민들이 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영복 또한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당시 이제 울릉도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어부들이 가서 어로 작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곳에는 고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산 지방이라든가 전라도 지방에 사는 어부들이 정부 몰래, 조정 몰래 울릉도 근해에 가서 어로 작업을 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일본으로 떠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안영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영복의 신분을 추측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일본어를 제법 구사했다는 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부산 초량에는 외관이 있었다. 좌천동 사람이었던 그가 자연히 그곳을 드나들며 일본어를 배웠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당시 외관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일본 외교와 관련된 관리들을 제외하면 한정된 소수 상인들 뿐이었다. 또한 오카지마의 다케시마고에는 안영복이 요패를 사기 위해 은 40목을 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조선에서 사람으로 행세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 부분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그 요패는 상인들의 외관 출입증일 가능성이 있다. 그의 신분도 노비가 아닌 오충추라는 거상의 대리인에 더 가깝다. 저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호패의 이름은 당시에 소위 상인이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런 당시에 상황이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동네 상인들만 그게 외관에 출입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건이 크니까 서울의 그 벼슬아치 높은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울 상인들이 뛰어들었거든요.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늘 와서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재지인,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자기 대신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의 정명으로 호패에다 적어야 출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다케시마고에는 안영복의 요패뿐 아니라 같이 갔던 박어둔의 요패도 기록돼 있다. 청량목도리 경호 제12통 5가. 다른 한 면에는 울산 30 경축 박어둔 염간이 기록돼 있다. 그는 염전에 관한 역을 부담했던 평민으로 보인다. 그런데 1687년 울산부 호적에서 박어둔의 호적이 발견됐다. 이것은 일본 측 사료에 기록된 그의 요패 내용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영복의 호적은 찾을 수 없었다. 후한 대접을 받으며 도토리번에 머물던 안영복과 박어둔. 두 사람은 막부의 명령대로 1693년 6월 7일 나가사키를 향해 출발했다. 나가사키로 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정중한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분엠표에 따르면 호송단에는 2명의 호송사 외에 의사와 요리사, 병졸 5명의 심부름꾼 약간요, 가마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측 학자들도 이 같은 대접이 일반 표류민의 대우와 달랐음을 인정한다. 実はそのことが結果的にですね、鳥取藩からですね、長崎にある対馬藩の藩邸にですね、送っていくときですね、100人ぐらいの大名行列みたいな形で送っていきます。そして言ってみたら料理人もつけてですね、医者もつけて、そういう形で鳥取藩は送っています。今日から見るとなんてバカなことをやったの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当時としてはですね、やはり外国から来た人を待遇する一つの礼儀としてですね、行ったのだと思います。 1693년 6월 30일 안영복 일행은 드디어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외국인을 조사하던 봉행소로 옮겨졌다. 예전에 봉행소가 있던 나가사키 현의 사카이죠. 우리는 봉행소를 찾았지만 역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안영복은 바로 이 나가사키 봉행소에서 쯔시마 번주의 계략에 의해 서계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는 이때부터 다시 죄인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안영복 일행은 9월 3일 다시 쯔시마로 향했다. 쯔시마에 도착한 그들은 50일간 더 구금됐다. 그곳은 표류민이 거주하던 이즈하라항 근처의 표민옥이나 쯔시마 번성 어딘가로 추정된다. 그들은 다시 부산 외관으로 옮겨져 40일 동안 더 갇혀 있다가 동래부 동원에 인계됐다. 거의 7개월에 걸친 일본 생활이 마감된 것이다. 그러나 동래부에 넘겨진 안영복 일행은 국경을 넘은 죄로 또다시 갇히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쯔시마 번주에 사신 다치바나 마사시게는 막부의 뜻이 담긴 서계를 조선 정부에 전했다. 일본 땅인 죽도, 즉 울릉도에 조선인 어부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쯔시마의 억지 요구에 당시 조선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숙종실록을 보면 조선의 회답서는 실로 나약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우리 땅인 울릉도일지라도 멀리 있어 나가길 금한다며 우리 어선이 감히 귀경의 죽도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울릉도의 일본 명치인 죽도를 꼭 다른 섬인 것처럼 부르며 일본 땅임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쯔시마번은 이 같은 조선의 애매한 답서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또다시 서계를 보내 울릉 두 글자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는 막부의 뜻이 아니라 쯔시마의 독자적인 움직임이었음이 다케시마 키지를 통해 확인됐다. 쯔시마번은 울릉도가 조선 땅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왜 서계에서 울릉이란 두 글자를 빼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본에서 막부나 또는 대마도, 특히 대마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산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울릉도에 가서 살게 해달라. 그런 그 요청이
조선 초기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선에서는 아주 거절을 분명하게 했었죠. 쯔시마번이 울릉도를 탐내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태종 7년인 1407년 쯔시마번은 울릉도로 집단 이주할 것을 조선조정에 청원했다. 그리고 약 200년 후 광해군 7년인 1614년 다시 울릉도를 탐사하겠다며 길을 열어달라는 서계를 보내왔다. 척박한 땅이었던 쯔시마. 그들은 늘 조선의 울릉도를 동경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쯔시마번의 욕심은 당시 조선 정부가 취하고 있었던 해금 정책과도 깊이 연결돼 있었다. 이런 해금 정책의 일환으로 울릉도에 사람이 가서 거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멀리 떨어진 섬에 살기 때문에 외구의 피해를 입어도 정부에서 구휼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이 그 피해 입은 것을 보전해 줄 방법도 없으니까 그곳에 사람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사는 사람들이 외구의 앞잡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살지 말아라 해서 전부 세환책을 씁니다. 해금 정책이란 외구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육지에서 먼 섬들을 비워두고 멀리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관원을 파견해 꾸준히 섬을 관리해 왔으나 임진왜란 후 그런 작업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울릉도는 삼척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삼척부사가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가서 울릉도를 현지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못 살게 했는데 육지에서 죄를 짓고 들어가서 숨어 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재인들이 혹시 도망쳐서 살지 않을까. 그런 관리를 5년에 한 번씩 철저하게 했다고, 조선 전기에는. 근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이 해가지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 관리 소홀한 거야. 서계를 수정해달라고 쯔시마가 요구한 후 이듬해 1694년 조선 조정에서는 남인이 실권을 하고 소론이 정권을 잡는 갑술록사가 일어났다. 남구만을 비롯한 소론들은 이전의 굴욕적인 외교 자세를 버렸다. 이 같은 변화는 숙종실록 20년 8월 13일자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윤지환이 회서를 고쳐달라는 쯔시마의 요구에 반대하자 남구만은 임금에게 삼척 첨사를 울릉도로 보내 백성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다. 이에 숙종은 장한상을 삼척 첨사로 임명하고 접의관 유지비를 동래부로 파견하라고 명했다. 부산 동래부로 내려간 유지비는 쯔시마 사신을 만나기 전 안용복을 먼저 찾아갔다. 그때까지 안용복은 동래부 동원에 갇혀 있었다. 여기서 유지비는 안용복으로부터 처음에는 대우가 매우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서 서계를 빼앗기고 죄인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쯔시마번의 문서 가운데 죽도 즉 울릉도에 관한 이야기는 막부의 공을 과시하기 위한 쯔시마번의 계책이라는 것도 전해들었다. 안용복의 얘기를 들은 유지빌은 외관으로 가 쯔시마의 사신들을 만났다. 유지빌은 조선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쯔시마번 사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로 교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유지빌은 최후까지 남겨두었던 안용복의 얘기를 꺼냈다. 일본에 글을 보내 안용복 등을 문책한 상황을 말한다면 여러 섬들이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이 말에 쯔시마번 사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고 굴복했다고 전한다. 쯔시마번 사신들은 왜 이 같은 유지빌의 말에 얼굴색까지 변하며 깜짝 놀라고 말았을까? 안용복을 죄인 취급한 것은 막부의 뜻에 거스른 행위일까? 아니면 조선인을 죽도록 오지 못하게 하라는 막부의 초기 결정이 중간에 바뀌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막부의 초기 결정은 애초에 다른 뜻이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쯔시마번은 조선과 교섭하기 전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それは実効支配当時としてはですね、非常に斬新的な発想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実効支配ということですね。
つまり80年間もですね日本が占領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ですね何もその抗議をしなかったと。だから自国の領土だということ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ですね対馬藩は外交的な戦術としてですねそういう方法を取るんですね。しかし島が宇津領島がですね朝鮮領であるということは初めから知っています。 우린 막부가 안영복을 나가사키로 보내라고 한 뒤 다시 돛도리번에게 울릉도 도해면의 경위를 물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사료인 히카에초 1693년 6월 7일자에 나와 있다. 왜 막부는 새삼 울릉도 도해면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일까? 게다가 쯔시마부는 울릉도에 조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란 막부의 결정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서도 그런 것인지 울릉도가 일본 땅이니 오지 못하게 하란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ところが対馬藩からするとその島はかつて、先ほど話をしましたその朝鮮の島かもしれないという、ね、事件があった。そこにその朝鮮人が出てくるなという命令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というこういう疑問が生じたということです。 이 같은 쯔시마번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의 진술은 그동안 불리했던 조선의 외교적 입장을 단번에 반전시켰다. 안용복을 만난 후 쯔시마의 농간을 확신한 남구만은 전해에 보낸 회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며 다시는 일본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하라는 내용이었다. 조선에게 이 같은 회서를 받은 쯔시마번은 당황하며 침섭과 구속 등의 어구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 측에서 그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 그러자 쯔시마번의 사신 다치바나는 다시 울릉이란 두 글자를 삭제해달라던 1차 석의 답변서를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런 사이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지만 조선 조정은 해답을 주지 않았다. 다치바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듬해 6월까지 부산포에 머물며 계속해서 조선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원하는 답서를 받지 못한 채 1695년 6월 15일에 쯔시마로 돌아가게 된다. 실록에 따르면 다치바나는 그동안 휘어진 옷을 고집하면서 사신에게 지급되는 1860석이나 되는 쌀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울릉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전. 이는 다시 임진왜란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로 치열한 것이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하고 있다. 울릉도 문제가 한참 양쪽 사이에서 양나라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그 외관에 파견 나와 있던 대마도 본사들 중에는 앞으로 조선과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너무 막 부담스러워서 사직서를 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긴박한 상황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 한 3년 사이에. 그렇죠. 안용복 사건이 일어나서 해결될 때까지. 일본 어민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안용복의 1차 일본행. 일본 측 학자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이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진술한 석의 존재 가능성도 일본 측 자료 곳곳에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외교전을 조선에 유리하게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1696년 봄 감옥에서 풀려난 안용복은 다시 2차 일본행을 계획하게 된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두 번째 그의 일행에는 상인이었던 중뇌헌과 글을 쓸 줄 아는 이인성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당상관 복장을 하고 배에는 조울 양도 감세장, 울릉도와 독도 양섬의 감세장이란 대형 깃발을 달고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품속에는 조선 팔도 지도와 3년 전
일본에서 받았다는 서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両国に渡る資料の中で一番優れた意味を持つ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